네, 독거수열지입니다. 저는 여기 멕시코 바칼라르 호수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고요. 끝내주죠. 전 여기서 지금 음주 중이죠. 음주. 맥주 한잔 하고 있고요. 맥주는 차게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갑게. 그리고 정말 가족 여행지. 깊지도 않고요. 물론 깊은 데 가려면 좀 나가면 이제 깊은 곳이긴 한데 너무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수심이 허리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싱크홀이에요. 여기는 수심 100m예요. 여기를 조금 넘어가면 바로 이제 수심 100m라서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뭐랄까, 멕시코에서 제가 지금까지 석 달 동안 40개 넘는 도시를 다니면서 정말 최고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오케이. 파도도 안 치는데 서프보드네. 지금 딱 날씨가요, 가을 날씨라서 너무 지금 시원해요. 수영하기에는 좀 추울 것 같은데. 올라 이거 꺼냈지? 요거 하기 딱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보러 갈까요? 지금 아침부터 비키기야 6시 20분인데 진짜 부지런하다. 뭐 촬영하나? 진짜 벨리즈는 또 얼마나 예쁠까요? 와, 이제 우리 일출을 지금 보러 나온 거거든요. 아, 저거 패들보트 저렇게 타는구나. 난 뭐 서핑을 나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대단하다 진짜. 진짜 멋있다. 여기 호텔에 루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서핑 보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짜 팔방미인인 그런 호스텔입니다. 야,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인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물에 풍덩 빠질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멕시코 진짜 마지막까지 완전히 진짜 감동을 줍니다. 진짜.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해가 뜨고 있는데 아마 저쪽이 동쪽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거의 이제 전쟁 중이나 다름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가지고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도 정말 악에 바친 사람은 푸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모든 게 다 철수해버리고 스위프트만까지 다 막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F-16 전투기라든가 뭐 탄약 같은 것들, 계속해서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니까 정말 러시아는 미국이 싫을 거예요.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게임이 끝났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그냥 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시간을 오래 끌면 러시아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고, 지난 여름에 뭐 지금도 여름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러시아 쪽을 계속해서 몰아붙였는데, 러시아 점령지를. 근데 지금 결국에는 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기의 성과를 이제 내기 위해서 드론 공격을 지금 러시아 본토에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러시아 점령지들을 수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의 국력 차이라든가 인구 차이를 볼 때 지금 러시아도 청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더 심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1년 더 장기화 된다면 결국에는 1년 안에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그만 이제 지원하자, 빨리 끝내자, 휴전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점점점 다 재정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독일을 비롯해서.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그 작전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우방들의
총알, 탄약, 미사일 이런 것들을 소진할 때까지 계속 버티자 이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해도 방어적으로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격하는 쪽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반격하는 쪽보다는. 그렇게 버티기 전술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끌면은 러시아의 그런 페이스에 말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전쟁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정말 뭐 탈냉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된 상황인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 미국한테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곡물과 유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소리가 엄청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올리고 농산물 가격을 올리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바이든의 재선도 이제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인데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가열차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유가는 이제 감산을 이제 시작을 했죠. 감산을 좀 세게 시작을 했고 사우디랑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동참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는 지금 몸부림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공격을 또 했더라고요. 그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항구 쪽을 공격을 했는데 계속해서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들이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건들게 됩니다.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힘들어지고 물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푸틴에 대해서 그냥 이 미치광이 전쟁 미치광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그 정보기관 출신의 수장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까지 전쟁을 펼쳐오는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푸틴이 뭔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략에 우리가 이제 말려들면 안 되는데 점점점 말려들고 있고 장기전도 어떻게 보면은 그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방들이 지쳐서 지원을 끊을 것이다. 그리고 푸틴의 가장 오래된 친구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러시아는 예전에도 미국 대선에 그 댓글 부대 같은 거, 그 해킹 부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참전했던 투표는 못했지만 영향력을 미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왜냐하면 새가 커플인데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어. 트럼프는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선이 되면 단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외교적으로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원들을 이제 철수시킬 것이고 더 이상 이 전쟁을 우리는 이끌고 싶지 않다.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 나라를 지원하느냐. 지금 10조 넘게 돈을 들였거든요. 지금 자국 내에서도 지금 셧다운까지 일어날 뻔했었고 5월달에 그리고 지금 10월에도 또 이제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고 민주당 세력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지원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발이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반발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의 당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바이든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겁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누구의 승리냐면 러시아의 승리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돈바스라든가 이 중요한 요충지 러시아 인접 지역들을 다 지금 점령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끝내버리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가 다시 러시아에게 세 번째로 전쟁을 통한 승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정말 미온적이고 종이 호랑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전쟁은 당연히 중국이 될 수밖에 없죠. 대만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상황들이 보면 다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정세라는 것들이 굉장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랄까 한국인들은 계속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주식 채널이니까 다시 주식에 대한 얘기로 돌아올게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주식시장이 미중 관계라든가 미러 관계 그리고 이제 중러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속 편하게 같이 투자한다고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됐는데 지금은 매크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매크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관계를 신경 안 쓰면 안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거기서부터 인플레라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라든가 새로운 정세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금리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예전처럼 자원의 무기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무기화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된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전쟁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별로 이렇게 투자자로서의 그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인플레가 다시 촉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내부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촉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추운 유럽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천연가스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진짜 작년에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에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 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유럽의 그 경제 기초 체력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작년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올해 겨울에는 유럽이 정말 걱정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의 위기론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작년엔 그래도 매크로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유럽이. 근데 올해는 그게 쉽지 않다. 그거는 이제 여러 국가들 그 주가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저는 그 UBS가 거의 파산했었죠. 파산했던 그 사건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고 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또 같은 달에 3월 4월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사이에 미국의 소형은행, 중소형은행, 소형은행도 아니죠. 10위권이었으니까 SBB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같이 파산하면서 옆에는 UBS도 이제 파산했는데 이런 일들이 3분기 이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3분기 이후 10월달부터 진짜 하루에 은행이 두세 개씩 파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에는 연준이 돈을 풀고 재무부가 돈을 풀면서 그 사태를 무마했었거든요. 근데 두 개 가지고도 대처대조표가 이렇게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M2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두세 개씩 미친듯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왜냐면 금융위기라는 게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탁탁 터진 게 아니고 한 번에 오늘 터지고 내일 터지고 내일 모레 또 터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리만 사태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신용경색 때문이죠. 신용경색. 아무도 돈을 서로한테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금융이란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렇게 뭐 하루짜리든 3시간이든 이렇게 뭐 콜금리 같은 것도 있고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급한 쪽들이 결국에는 파산하는 게 신용경색으로 인한 그 금융의 그런 금융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중 대형 은행들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위기 전에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별로 이렇게 경고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신용 경색이 생기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은행들이 돈이 필요한 은행들이 결국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되더라고요. 제가 시중 대형 은행들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결국엔 치긴 쳐요. 이게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그 돈이 안 되게 되는 이런 말은 좀 되게 싫어하는데 돈맥경화라는 게 생겨요. 막 이렇게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식물 경제를 칩니다. 식물 경제를 쳐버리게 되면 얘들이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IMF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2020년 팬데믹 때 3월 달이었죠. 그때 많은 그 자금들을 투여했었죠.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그 자금들 엄청나게 투입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뭐 망한 은행이 있었나요? 은행은 없었어요. 뭐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거의 2조 달러 이상을 이제 퍼부었죠. 우리나라 GDP 이상이 된 돈을 이제 퍼부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돈을 이렇게 또 풀잖아요. 만약에 위기가 생겨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생겨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야 될지. 다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올라가고 M2는 또 치솟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연준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올라가는, 촉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건을 더 일찍 많이 산다거나 비축을 해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비축해두는 그런 수요가 생기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재고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불경기를 생각을 하고 발주 같은 걸 굉장히 줄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업용 부동산 파산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아주 무사안일주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최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대비 안 하고 있어. 근데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곳간에다가 달러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비아냥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산에다가 배를 건조해 놓고 지금 비가 오길 기다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비가 오든 안 오든요, 뭐 비가 안 오면 저는 그 노아의 방주를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로 보자면 그 강릉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강릉에 그 커다란 배 같은 그런 호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물로 만들어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 멕시코라는 나라를 떠나야 되는데, 진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석 달 하고 하루 더 있었는데 여기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의 인생 여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몸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독거트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요 생선이라고 좀 웃기죠? 물고기. 지금 한국말이 자꾸 까먹고 있어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와, 진짜 생태계가 어마어마하죠. 귀엽다, 귀여워. How old is you know? 안녕하세요. 와우. I travel, no? Traveling. You've been there? Korea? You've been there? Yes, Oh my god. yes. In Seoul Seoul, yeah. and Yangyang, Jeju? I don't remember. Long time ago, my Long friend. time ago. Wow. Yeah. Wow. 8 years ago. 8 years ago. Wow. You first time in Mexico? Yeah, I've been here for 3 months. 3 months. Yeah, all around the country. Nice. It was Very great. good, huh? Yeah, it was great. You Yeah. speak Spanish already? Yeah, sure. I don't want to live here because today I'll go to Belize. Okay. So I don't want to leave this country. Yeah, But- here, this country is beautiful. Yeah, It's very nice, no? yeah. 와. 여기 지금 물고기들 엄청나게 많은 거 보이시죠? 큰 놈 있어요, 큰 놈. 진짜 크다. 이런 아름다운 호수라든가 강 같은 데, 동남아 여러분 여행 가시면 이런 에메랄드빛 강 같은 데 보면은 선크림 바르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크림에 있는 그 특정 성분이 물고기들의 DNA라든가 생식기죠. 생식기를 파괴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크림 하나로도 굉장히 이 바다 생태계,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저는 이 삼중수소가 야, 그럼 삼중수소는 안전한가?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선크림도 바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다 삼중수소를 쫙 뿌려보세요. 정말 어떤 일들이 이 물고기들한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이 순진한 물고기들은 그냥 뻐끔뻐끔 거리면서 그 삼중수소를 다 마실 텐데. 그리고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그 원전에 있던 그 방사능에 오염됐던 수많은 그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이제 원전이다 보니까 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난 10년 넘게 이제 그 물속에서 이제 부식이 되면서 쇳가루들이 같이 이제 삼중수소와 함께 그 원전 냉각수와 함께 같이 이제 나가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사능에 오염된 금속들, 그 금속들 같은 경우 물고기들이 먹잖아요. 그 먹으면 또 포식자들이, 상위 포식자들이 그걸 또 먹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또 쌓인 거거든요. 아무튼 그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원전수 방류를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삼중수소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는 미국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바다가 미국 가까운 근해 쪽이었다고 하면, 야, 그러면 미국이 절대 이거를 찬성하지 않았을 텐데, 좀 멀리 있으니까 오케이 한 거지.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지금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엄청 나거든요. 한국에서도 국민의 80%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좀 한국의 미래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후손들에게 이런 오염된 바다를, 다들 이제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이제 45세에서 55세까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한테 이런 바다를, 삼중수소에 오염된 바다를 물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저질러진 일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정말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능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럽이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기준치를 높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이런 제재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별로 싫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환경을 지키는 그냥 재생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대부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태양광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결국에는 뭐 중국이잖아. 중국이 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더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참 면밀하게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쪽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장벽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엔 또 중국 그 죽 써서 개 준다고 중국 좋은 일만 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대요. 왜냐면 더 오염되기 전에 수산물들을 빨리 섭취하자, 이런 좀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진짜 사우스코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 진짜.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이 삼중수소는 안전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죠. 그게 바로 유언비어라고 생각해. 그런 논조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자들이라든가 교수, 이런 사람들은요, 뭐랄까 이제 재정적인 것들이 좀 딸리잖아요. 딸리다 보니까 자신을 스폰해주는 쪽들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좌지우지돼요. 굉장히 교수들이 정치 편향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수들이 하는 얘기들을 반은 듣고 반은 걸르는 그런 편이에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도 참 아름다운 바다인데, 일단은 한국에서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김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면 내년 한 가을쯤이면 결국에는 그 삼중수소 물이 중국까지 들어가거든요. 중국까지 간다는 얘기는 한국을 지나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진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의 나라 멀리 있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은 멀리 있지만 작년에는 동남아 있었고, 결국 또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 텐데,
전쟁이 무서워서 제가 막 여행 다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전쟁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해외에 있었고 해외여행을 준비했었고 다녔고, 저는 여행을 7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만 전쟁 얘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보면 이 물고기들은 뭘 하고 있냐면 수초를 먹고 있어요. 수초. 고기를 여기 강 바닥에, 호수 바닥에 놓고 뭔가를 먹고 있어요. 애들이 먹이는 바로 이 수초인데, 이게 오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제 오줌도 참았어요. 3시간 동안 여기서 수영하면서 오줌도 참아가면서 지금 수영했어요. 물 더럽힐까봐. 산중수소가 웬 말입니까? 제 연꽃도 이쁘게 피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결국에는 일본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호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채를 많이 사줬던 그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이제 베푸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 찬바람. 한번 대통령 욕을 한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바람이에요, 찬바람. 미국에 공장 지어주면 우리가 세제 혜택 주겠다 하면서 감원 인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들인 돈이 50조가 넘어, 50조가.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그 보조금 너희는 제외하겠다. 뒤통수 현대차를 탁 쳤죠, 현대기차를.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날강도들이야. 영업비밀 같은 거, 기술 같은 거, 공장 도면도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러고, 그거 완전 영업 기밀, 정말 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지금 보여달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는 초과 이익 같은 경우 너무 너네들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내고 이익 같은 거 우리가 좀 갖고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는 바이든한테 말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중국에도 치이고 일본에도 치이고 미국에도 치이고 이용당하고 지금 거의 탁탁 털리고 있는데, 나라가 진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호구짓을 당하고 있는데 찍소리 하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진짜.